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뭐 회사에서 정말 투자하는 회사에서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투자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수준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경트대의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경트대는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의 정모에서 하던 내용들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 그리고 뭐 글로벌한 상황들, 그다음 뉴스들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실제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올패스를 듣는 분들도 있고 "왜 이걸 구분을 해 놨냐? 그다음에 왜 수준별로 하냐?"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어떤 회사에서 PT 하듯이 말할 건데, 이걸 보고 그냥 경트 초나 경트 중, 경트 고의 수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를 알아가거나 이제 투자에 대한 입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나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저희 얘기를 듣고 혹시 투자에 선뜻 나서셨다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저희가 이 과정을 나눈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통의 말씀드린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리핑하듯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본인이 실제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 매니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투자 회사 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걸 가지고 주로 회의를 하냐, 이런 아이디어를 듣고 이것보다 더 좋은 논리의 내 투자 아이디어들, 또 내 종목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 내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중에 한 사례로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는 것뿐이고, 그동안은 뭐 계속해서 맨날 했던 얘기들이 정모에서는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저희랑 공부를 오래 같이 하셨던 분들은 뭐 그런 내용을 굳이 다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실제 투자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어 할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배포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나눠 드릴 텐데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바로 자료 달라는 말씀을 막 떼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고 배포 가능 여부를 고민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알아서 먼저 다 채팅창으로 보내 드릴게요. 영상은 이게 만약에 유튜브나 뭐 잘라서 어디에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어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영상 자체는 드리죠. 근데 자료는 따로는 드리는 거 여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쪼끔 더 고민하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영상은 드립니다. 영상 안에 자료 다 있으니까 너무 막 캡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네. 첫 번째 뭐냐면, 2021년 연초부터 인제 경트 대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투자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많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원래 경트 대를 분기 몇 번 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혹시 늘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걸 자르지 않고 오늘 한 번에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2회차일 수도 있다라는 건 참고해 주세요, 그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아이디어 생기면 바로 긴급으로 번개 드리고 또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기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저희가 쌓아 놨던 아이디어들을 다 오늘 일단은 뭐 저장해 놓지 않고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앞에 얘기가 길었네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연준의 통화 M2의 공급 변화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실제로 2008년에, 이건 M2의 공급 변화율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로 푼 돈이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가 오자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푼 돈이 한 6조 달러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08년 금융 위기보다도 더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뭐 기업의 파산이나 가계의 어려움들을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발표한 바이든이
1조 9천억 달러에 가까운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이어지냐? 세금으로 이어진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소비와 뭐 기업들의 부도는 맞겠지만 결국 발행한 채권들에 대한 부담, 뭐 그걸 낮추기 위해서 뭐 인플레이션 유지한다. 그래서 뭐 빚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 금리를 당분간 못 올린다. 뭐 이런 논리들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포인트로 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연준의 통화 M2 공급 변화율이 2008년 이후로 가장 가파른 속도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동일하게 또 올라가는 차트가 하나 더 있어요. 보여주시죠. 네, 전 세계 곡물 가격 지수입니다. 이건 제가 2008년에 회사 들어가서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 금융위기가 실제 2008년에 발생한 이후에 바로 2009년에 입사해서 이제 저도 위기의 발생과 회복이라는 한 사이클, 한 12년의 사이클을 한 번 경험했는데 그 경험에서 오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2008년에 곡물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곡물 가격 지수도 우상향했다가 금융위기 발생과 더불어 150 수준까지 2010년 급락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로 2010년부터 다시 곡물 가격 지수가 무려 260에 가까운 2008년, 2007년 고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내려왔다가 2012년에 다시 한번 12, 13년도에 올라가게 되는데 2011, 12, 13 요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이때가 아랍의 봄입니다. 그 이집트 카이로의 혁명 그때예요. 실제로 카이로 혁명, 이집트의 아랍의 봄은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체제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원한 시민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헝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에 시달린 주민들이 일으키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왜 배고픔이 생겼냐면 곡물 가격 지수가 폭등하면서 실제 중동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본 그래프랑 뭔가 느낌이 오세요? 다시 김초금 앞으로 가볼까요? 네, 앞에 보시는 이 미국 연준의 통화 공급 변화율을 해서 보면 2005년도에 낮았던 M2 증가율에 비해서 2008년까지 M2 변화율이 쭉 올라가다가 2010년에 금융위기 맞고 또 쭉 떨어졌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유동성을 풀었고 그 이후로 또 바운스 돼서 내려왔다가 다시 2012년에 또 바운스 돼서 올라갔다가 최근까지 2012년, 13년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뚜렷하게 막 많은 돈을 전고점을 넘는 수준의 통화 공급을 한 적 없이 와서 정상화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또 안 돼서 계속해서 뭐 그랬던 과정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유사성이 좀 보이세요? 2020년도는 지금 어떻게 됐죠? 통화 공급 변화율이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2008년, 2002년 수준보다도 2000년대 초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M2를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한 돈이 풀린 돈이 4조 달러였는데 지금 한 6조 달러 수준까지도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곡물 가격 지수를 보시면 네,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이죠. 매치가 되세요? 2008년까지 곡물 가격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가다가 2000년 전까지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2008년 사상 최고치 갔다가 2010년에 M2 변화율이 줄었을 때 실제 곡물 가격도 내려왔고 2010년 이후에 다시 폭등했고 2012년에 다시 또 바운스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그림이 이게 완전히 M2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양과 아주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일에서 경투되는 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사한 궤적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돈을 풀 만큼 푸는데 금융시장 아무리 발달된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에서의 그 자금을 흡수하지 못하고 실물시장 금융시장 안에서 떠돌다가 주가는 적정 수준의 PER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힘드니까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금융위기 이후 때도 풀린 돈들이 처음으로 갔던 곳은 이런 원자재 시장입니다. 구리 가격도 올랐고요. 그때 뭐 아연 가격도 올랐고 이런 곡물 가격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아이디어로 드리는 게 똑같은 게 뭐냐면 곡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일단. 근데 곡물은 이런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단순히 곡물에 투자한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치만 저희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는 코덱스 곡물 선물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 콩 선물 인덱스 같은 게 있어요. 농산물 펀드도 있고요. ETF가 있어요. 농산물 ETF. 예. 근데 콩만 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콩만을 하는 게 아니라 대두 가격이랑 옥수수 가격이랑 밀 가격이 최근에 좀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먼저 반영한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코덱스 농산물 ETF 펀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좀 과열된 거에 비해서 원자재 시장에 그냥 우상향을 꾸준히 노릴 수 있다. 결국은 투자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2020년에 더 많은 돈을 푼 2008년에 4조 달러보다 더 많은 6조 원에 가까운 6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푼 시장이 결국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지금 주식시장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그 시장을 넘어서 결국 상품 시장인 원자재 시장까지도 간다. 근데 제가 다른 쪽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유가나 이런 쪽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셰일이 그 리그 수 있잖아요. 리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셰일 가스는 언제든지 퍼낼 만한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 중동도 사우디가 아람코를 상장시키면서 지금 유가라는 것 자체는 상당 부분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풀면 올라갔어야 될 대표적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들이 워낙에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거.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단기간에 1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6조 달러의 유동성의 공급을 뿌렸는데 이 돈이 지금 안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 주식시장의 버블이다, 비트코인의 과열이다라고 논할 정도로 부풀어나고 팽창하고 있는데 이 넘치는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가냐? 원자재 시장의 투기 시장까지 간다. 그래서 원자재 트레이더들이나 곡물 시장 트레이더들 역시도 곡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식품 가격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곡물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후행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집트의 아랍의 봄, 카이로 혁명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옛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면 반드시 곡물 가격도 2008년 전고점 이상의 수준을 갈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미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지금 작년 말 연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말씀드린 코덱스 콩 선물이 있고 해외 ETF로는 DBA라는 ETF가 있습니다. DBA Agriculture ETF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예. 요 농산물 관련된 건 한번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포트에 담아둘만 하다. 주식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주식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만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쭉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콩 가격이 움직임이 M2 증가율하고 아주 궤적이 유사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는 산업시설 및 공장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데 사람에 대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사람의 이동과 공산품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이동과 지금 농산물 및 음식료의 이동이 자꾸 그 질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곡물 시장에도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월 되자마자 거의 막 나로 타고 올라가듯이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두부터 해가지고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수준은 1700 이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400까지 왔는데 지금 유동성이라면 사실 2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관점은 일단 대두는 반등이 시작됐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네, 밀 가격도 네, 반등이 시작됐죠. 근데 2007년에 보시는 것처럼 1050까지 갔으니까 실제 양적 완화한 규모를 보면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양적 완화의 속도가 역사상 중앙은행의 이런 선제적 조치에 의해서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콩이나 밀이나 대두 가격도
옥수수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새 그런 아이디어들을 반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단 얘도 1050까지 그러면 지금 700이라고 감안하더라도 50%의 업사이드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요것도 옥수수죠. 예, 옥수수도 보시면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죠. 예. 2008년까지 급등했다가 9년, 10년에 M2 주니까 줄어들었다가 2010년 이후에 다시 M2 들면서 12년에 꼭지를 찍는 완전히 동일한 궤적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포지션하고 나머지 투기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포지션이 다 꽉 차면 결국 돈들은 흘러서 원자재 투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자재 투기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다시 쉽게 지금 안 그래도 기름을 팔 수 있는 시설들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고 거긴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방이 좀 막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농산물은 아시는 것처럼 재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요. 물론 미국이 자동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농산물 및 뭐 이런 거 말고 소나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걸 통한 바이러스의 뭐 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각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검역 및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포인트는 농산물은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M2의 유동성의 증가율과 더불어서 궤적은 완전히 동일하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드물다. 예.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언급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농산물 ETF 같은 걸로 일단 해지를 좀 해놓자라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인베스코 DB 에그리컬처 펀드, DBA라는 펀드인데요. 요것도 그래서 보시면 2020년부터 차트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긴 한데 이 DB 에그리컬처 펀드라는 이 DBA ETF 안에는 이 ETF 구성 요소는 콩, 그죠? 옥수수 13% 제일 많고요. 그다음 콩 12%, 그다음 설탕 12%, 그다음 밀, 그다음 커피, 그다음 생우, 코코아, 돈유, 비유구, 소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는 ETF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에 대한 해치 차원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좀 가져갈 만하다. 언제까지? 유동성 줄어드는 국면까지는. 그래서 결국엔 꼭지를 똑같이 찍고 내려올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 사람의 이동 제한 및 농산물은 쉽게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없다라는 측면 및 금융시장의 투기 포지션, 주식시장으로 갈 수 없는 돈들, 그다음 채권이나 비트코인으로 갈 수 없는 돈들의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광산은 구리도 될 수 있긴 한데 그건 또 채굴을 바로 늘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과잉 생산이었고요. 뭐 전기차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뭐 구리 가격이 변화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렇지만 일단 저는 생산과 리드 타임이 좀 긴. 그래서 경트 초에서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경트 초 들으셨던 분들? TV는 돈 100개 늘릴 때 TV는 생산성을 더 높여서 공장을 더 돌려가지고 돈은 100개 늘릴 때 TV는 400개로 늘려버릴 수 있지만 소고기는 못 늘린다 그랬잖아요. 소를 한 번에 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딜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의 그 갭이 더 크게 벌어진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인베스코 DB 에그리컬처 펀드고 이 DBA라는 ETF고 국내에서는 코덱스 농산물 ETF라는 게 있더라. 이거 뭐 배당 소득세 내야죠. 네, 그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1차로는 혹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농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기는 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렇게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몬산토라든지 어, 농우바이오라든지 이런 종자 회사들이 한때 엄청나게 핫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후행적으로 나와요. 먼저 곡물 인덱스가 먼저 오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종자회사가 나오고 그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종자회사 다음에 스마트 농업 및 비료 얘기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얘기가 나오고요. 항상 순서는 이 구조로 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바이든이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가까운 부양책을 쓰는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잃고 싶지는 않을 거고 저렇게 대책 없이 많은 돈을 뿌리기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이유도 잘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의 위상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이 진원지였지만 이번은 사실 미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진원지는 아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에 뭐 타격이 있거나 부채 문제가 부각되지도 않고 있다. 뭐 단지 실업률이나 뭐 이런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과도할 정도의 유동성을 뿌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아이디어로 곡물 인덱스가 후행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그다음 거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가 스터디할 때 한 2년 전쯤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MJ라고 예, 대마초 ETF입니다. 얼터네이티브 하베스트 ETF인데 얘는 일단 왜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말씀드린 얘도 인플레이션에 수혜줍니다. 첫 번째로는. 얘도 농산물이니까요. 대마도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이만큼의 달러 부양책을 썼는데 결국엔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닙니다. 세금 걷어야겠죠. 당연히 그 세금을 어디에서 충족할 거냐인데 일단 민주당이 법인세를 올릴 거다라는 관측이 높죠. 그다음에 부유세, 부자들 세금을 새로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취임 첫 해에 그러긴 쉽지 않을 거다. 아직 코로나 상황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간접 부자세 성격을 지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마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또 따로 있긴 한데 왜 대마초에 세금을 부과하면 왜 부자세 성격이 있냐면 대마초를 구입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라는 건 거의 뭐 빵이잖아요. 그냥 대마라는 거 재배해가지고 팔면 끝인데 그건 결국은 담배랑 똑같이 다 세금이거든요. 그럼 대마초를 누가 하냐? 20, 30대 뭐 IT 다니는 미국에서 뭐 또는 뭐 마약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뭐든 뭐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가져왔고요. MJ는 우리가 예전에 봤기 때문에 이래서 정모를 열심히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머릿속에 빡빡빡빡 꽂혀 있는 거죠. 이거 아까 채팅창에 써주신 것처럼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다음. 네. 그래서 마약 합법화의 효과가 지금 미국 지방 정부들이 세수 부족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 뉴욕이 제일 먼저 파산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줘야겠지만 중앙정부도 저런 식의 당장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저만큼의 달러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계속 쓰다 보면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는데 당장 실업률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부터 올린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팽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어저께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수혜를 본 기업들에게 이익 공유하는 뭐 이런 것들을 법안 나오는 것처럼 뭐 뻔한 스토리죠. 그래서 미국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당장 법인세를 올리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데다가 세금을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마약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합법화한 지 9개월 만에 세수를 1,200원이나 돌파했다. 네. 그래서 성인용 마리화나의 7%의 도매세, 향정신성 화학장애를 일으키는 주성분 테트라 하이드로칸 나비놀 함유량에 따라서 10에서 25%의 대마초 소비세, 6.25%의 주정부 판매세. 엄청나죠. 실제로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거죠. 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주 전역에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수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판매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만 보면 성인용 마리화나 세수는 2,020만 달러로 주류 세수 2,62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류세만큼이나 커지고 있습니다. 네, MZ세대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노이즈는 있겠지만 저는 21세기, 그러니까 2021년판 새로운 카지노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뉴딜 정책 시행하면서 네바다주에 카지노 만들면서 거기서 세금 거두려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발했었죠. 사막에 카지노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그리고 다 도박자로 만들 거냐. 뭐 이런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만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뭐 사실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냐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관점에서 아주 좋게 보는 시장이 어디냐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남미입니다. 남미 시장이 열리면 대마초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호용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대마초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원래 MJ ETF가 설정된 원인에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대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를 했던 건데 물론 기호용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여기 하이라이트 드린 것처럼 주정부에서는 계속 세금 때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정권인 바이든이 들어서면 이러한 역할들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마리아나 합법화 추진은 경제적 배경도 갖고 있다. 인구 1억 2,900만 명으로 세계 10인 멕시코는 마리아나가 합법화될 경우 세계 최대의 합법적 대마초 시장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이세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나르코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남미 북미는요, 이 대마초에 관련된 엄청난 오래된 역사와 히스토리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호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합법화한다면 멕시코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받고 있죠. 이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실제로 작년 11월 3일 미국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 주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애리조나, 뉴저지, 몬타나, 사우스다코타, 미시시피 같은 5개 주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그래서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된 주가 벌써 15개, 의료용 같은 경우는 36개 주가 합법화가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헬스케어 관점에서도 대마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마초가 그 소아마비 아동 또는 희귀병 치료, 그다음 뭐 피부 질환 및 아토피, 굉장히 많은 부분에 효용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건 리크레이셔널이죠, 그죠? 기호용 시장이 커질 거다. 뭐 중독성이 강하니까 담배 이후로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마약 사건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짚고 넘어가야 문제겠죠. 다음.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미국 주정부의 예산들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죠. 대공황 때가 저 정도였고 코로나19가 지금 이만큼의 버짓이 모자랄 정도로 리세션이 온 거죠. 그죠? 다음.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족한 예산을 어딘가에서 메꿔야 될 지방정부, 주정부 다 필요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텐데 2021년에 당장 세금을 법인세나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 집권 초기부터 일단은 코로나를 해치우는 데 집중하겠죠. 올해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겠죠. 추구 전략은. 그렇다면 당장 건드릴 수 있는 주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손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합법화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다. 다음. 네, 그래서 예상되는 세수가 소비세를 저만큼 붙이고 하다 보니 저만큼이 늘어난다. 5개 주에서. 네, 다음. 네, 그래서 의료용 대마는 도대체 뭐에 쓰이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분리불안이라든지 뇌전증, 항암, 치매, 통증, 건선, 아토피 완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환각 증세인 거잖아요. 환각을 통해서 진통을 좀 완화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높아지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의 허가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관점 역시도 유효하다. 근데 당장은 지방세수 부족에 의한 기호용 마리화나 대마초 시장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네. 그래서 ETF MJ 이 ETF는 순수 100% 완벽하게 마리화나 대마초 재배하는 기업 그리고 판매하는 기업에만 오리엔트되어 있는 순수 펀드입니다. ETF입니다. 근데 얘네 대신 그 수수료가 비싸요. 75bp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설정됐을 때 인기가 좋았다가 그 이후로 좀 뭔가 의료용으로 드립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사실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성은 배제하더라도 일단은 세금 인상과 민주당 정권 잡고 바이든 부양책 발표할 때마다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농산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큰 카테고리 하나는 미국의 경기 부양의 반대 사이드, 세금 인상,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을 어떻게 완충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냐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농산물, 그다음에 대마초 뭐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네, MJ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탑10입니다. 아프리아라는 게 1등인데 편입 비중이 9.09%. 근데 YTD 수익률이 벌써 46.17%죠. 그죠? 그리고 그로우 제네레이션이라는 회사가 6.96%,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얘는 YTD 수익률이 벌써 713%.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시장까지도 만약에 열리고 기호 시장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계속해서 지금 얘네들 이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실제 단일 기업들이 뭐 폭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다음. 그죠? 네. 이때 15년에 상장하고 아프리아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얘가 시가총액 2.5조고 캐나다의 대마초 생산 기업이고 기존 티레이라는 회사와 합병했고 대마초 생산이 44%, 유통이 56%입니다. 네. 그래서 한 2018년 고점 이후에 계속 우하향했다가 최근 들어서 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저희와 같은 시각에 의해서 대마초 ETF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음. 캐노피 그로우스라는 회사고요. 똑같습니다. 얘는 시가총액 11조. 캐나다 기호용 대마초 판매 48%, 의료용 대마초 판매 28%. 얘는 시가총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글로벌 1등입니다. 얘가. 다음. 그다음에 GW. 얘도 똑같죠. 얘는 근데 헬스케어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기호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헬스케어 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만약에 뇌전증, 간질이나 뭐 이런 치료제 다발성 경화증 관련된 신약이나 뭐 이런 걸 개발하는데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거 발견했다. 그러면 뭐 대마초 시장이 또 좋아지겠죠. 다음 원재료 시장으로서. 음.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로스 제네레이션. 얘는 미국에서 수경 재배하고 실제 그 기호용으로 리테일로 대마초 판매하는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 비중에서 캘리포니아가 19.5%인데 여기는 제가 그때 미국 갔을 때도 막 그 우버 하시는 드라이버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캘리포니아 난리다. 이놈의 대마초 때문에 이게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말 이후부터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미 시장까지 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 확장될 것 같다. 다음. 빌리지 팜. 다음.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증,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곡물 인덱스가 후행적으로 올라오더라. 그러면 뭐 트랙터 회사를 보셔도 되고 종자 회사를 보셔도 되는데 몬산토는 그 바이엘한테 합병됐으니까 몬산토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고 카길도 비상장이고 종자 회사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농우바이오인데 사실 농협이 또 농우바이오는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좀 삐리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냥 차라리 농산물 ETF나 미국에 있는 DBA 아까 말씀드린 DBA ETF 이런 거 투자 포인트를 하나로 인플레이션 해치 차원에서 일정 부분 포트에 담아볼 만하다.
그다음에 MJ 같은 경우는 대마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세수 부족 문제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걸로써 기호용 시장까지 확대, 그다음에 남미 시장으로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드렸고, 거기 연장선상으로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결국 곡물 가격이 오르면 종자 회사나 트랙터 회사나 뭐 이런 데까지도 보는데, 뭐 존 디어나 뭐 AGCO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미국에. 얘네들까지도 보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것 중에서 아이디어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욘드 비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걔도 콩 원재료로 쓰고 비트를 갈아넣고 뭐 이러기는 하는데, 결국 그게 가격 인상 및 반작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B2C용이기 때문에 걔는 결국 코로나 잡히고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농산물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가격 올리면서. 뭐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비욘드 미트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다. 다음. 네. 두 번째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는 GM입니다. GM. 투자 아이디어 세 번째는 GM. GM 제네럴 모터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얼마 전에 애플이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동차 개발한다라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한다라고 보도되면서 현대차가 역사상 신고가, 그러니까 뭐 시장 내에서 막 20, 30% 상승하는 엄청난 여력을 보여주고, 지금도 뭐 거의 7년, 8년에 가까운 주가 하향 추세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지금 미국 및 중국, 그죠? 한국까지 해서 지금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의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경트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의 판단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 생각은 현대차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현대차는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애플과 손잡는 순간 사실은 그냥 폭스콘이 되는 거죠. 아이폰 만들어주는 폭스콘이라는 제조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브랜드화 하려고 만든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완전히 그 패권을 다 놓치고 자기네 브랜드들을 다 가리고, 현대는 이제 공장, 그냥 공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냐, 조립 공정으로서의 공장 역할만 하냐. 그래서 실제로 한 영업이익률 2, 3% 수준 올리는 팍스콘에 불과한 회사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수소차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넘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대차와 협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를 투자 애플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로 써먹으려고 고려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현대차와는 지금의 플레이들을 보면 뭐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애플카와 협력한다라고 밝힌 것 자체가 벌써 오류였죠. 애플의 그 협력 관계 비밀 누설 법칙도 어긴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차와의 공동 개발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건 당연히 뭐 제가 팀쿡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현대차 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다음. GM입니다. GM. 실제로는 현대차보다 GM과 애플이 GM을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애플카의 팍스콘 역할로 쓸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 20년 작년 1분기 매출이 증가한 회사 4곳, 우리 그때 같이 공부했던 건데, 실제 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테슬라 이제 전기차 판매 회사였으니까 그렇고, 기아 현대차만 매출이 유일하게 증가했죠.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 대부분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르노, 볼보, 그죠? 포드, 혼다, 폭스바겐, 도요타, GM, 다임러 뭐 다 줄었는데, 실제 현대기아차는 선방했었죠,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하고 SUV 런칭하면서 선방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어. 근데 해외 기업 코로나19 이후에 구조조정 발표한 걸 보면 GM은 북미에서 사무직 4천 명을 감원하고, 포드는 올해 17,000명을 감원하고, BMW도 6천 명 감원,
폭스바겐도 4,000명 감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뭐 다임러, 볼보, 도요타, 혼다, 닛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GM, 포드, BMW, 다임러, 폭스바겐 전부 다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하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차, 그러니까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에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결국 시장을 열고 독보적 탑티어로 등극하고 거기에서 세컨 플레이어로 누가 그걸 따라잡으면서 갈 거냐 해서 결국은 플랫폼 문제는 애플이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의 보도는 너무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윤곽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리딩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애플도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플랫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근데 그 공장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계속 자료니까요. 그 공장은 GM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표 3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 국가들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도 얘기했고 일본도 얘기했고 이태리도 얘기했고 프랑스도 얘기했고 유럽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 차는 그 유관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판매라든지 서비스 분야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묶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자동차 일자리의 소프트 랜딩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쉽게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고 자꾸 그걸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투자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현대차가 글로벌 거의 꼴찌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엎어지는 현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변화해서 원래 그런 기회는 2, 3등한테 가는, 원래 내연기관 2, 3등이었던 애가 기회를 꿰차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보면 노키아가 무너졌지 삼성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의 변화를 딱 갈 때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더 빨리 쫓아가더라. 선두권은 못 하더라. 그래서 사실 독일 시장이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어차피 뭐 이미 볼품 없어졌으니까 자동차에서 글로벌 1등, 2등 하고 있던 독일과 일본이 엄청나게 고전할 거다 앞으로도 라고 포인트로 잡았고 현대차는 어차피 뭐 꼴찌 수준이었으니까 반전의 기회가 오히려 생긴 거다. 계속해서 내연기관 시장이었으면 뭐 BMW를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 기술력 가지고는. 근데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니 뭔가를 해볼 만하지 않겠냐. 여기서부터는 다 초보니까 그런 아이디어였던 건데 애플과 협력해서 애플 위탁 생산 업체가 된다? 사실 이거는 말씀드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코드에 잘 맞으면서 국가의 지원 산업 그리고 바이든의 취임과 더불어서 가장 핏하게 잘 맞는 핏한 업체는 GM입니다. GM. 얼마 전까지 GM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오바마 정권 때 살린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의 상징이었던 GM 공장을 살려줬잖아요. 구조조정 한다는 조건이긴 했지만 GM이 이미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뭐 볼트 EV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이미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애플의 팍스콘 역할, 그러니까 조립 부품 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도 지금 미국 내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겨우겨우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화당 텃밭이었던 디트로이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의 민주당 선호 현상이 나오면서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쪽 시장에 대한, 그쪽 사람들에 대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GM이 2020년부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죠? 2018년도에도 이미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네. 시간이 역행하는 순서로 지금 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 2016년도에도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제 오바마 정권 때 GM을 살려줬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회생 결정을 내려줬고 그 유물이 GM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GM은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네, 사업을 철수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GM 군산공장도 한국에서 철수했죠. 다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바이든 시대가 됐다. 결국 바이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의 근간을 보면 다 오바마가 하던 것들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대표적인 정책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 그때는 태양광이었고, 그 다음이 뭐였냐면 제조업 리쇼어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3D 프린팅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또는 고부가 가치의 클린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게 포커스였어요. 저는 이번 바이든이 집권해도 그 큰 구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려 6조 달러의 양적 완화와 2조 달러에 가까운 부양책을 바이든이 쓴다고 해도 달러가 저렇게 견조한 이유는 결국 2008년의 미국과 2021년의 미국이 달라졌다. 그리고 제조업 역시도 미국 내로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네, 그래서 GM도 이미 전 세계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은 구조조정을 했죠. 다음. 네, 현대기아차도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손을 뗐고, 그죠? 미국 시장과 남미, 그다음에 인도 시장,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확장을 많이 해놨었죠. 다음. 근데 완성차 메이커별 미국 시장의 마켓 쉐어, 그러니까 점유율을 보면 결국 여전히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빅3는 미국 회사들입니다. 포드가 18.3%, GM이 12.9%, 크라이슬러 12.5%, 그다음에 일본 3사가 30.1%, 토탈로는 그중에서 도요타가 15.5%, 그다음 현대가 미국 시장에서 한 7.6%, 폭스바겐이 한 3.9%, 폭스바겐이 이제 미국 내에서는 DJ 게이트 이후로 거의 뭐 사라졌죠. 일본 차의 비중, 아니, 그 독일 차의 비중이.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계속해서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빨리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자국 내 일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저 포드, GM, 크라이슬러를 활용한 애플카의 공정, 조립, 위탁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 메리베라 회장이라는 사람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구조조정과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270억 달러를 투자하고 30여 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먼저 한다는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 전기 트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 제조 시설과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및 애플의 선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현대차보다는 GM이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를 현대차 밸류 정도 이상으로 더 높여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사실 포커스를 또 최근에 막 수소로 맞췄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수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전략 자체도 이미 밀렸고 그리고 한국식 기업 문화와 미국 애플이 현대차를 팍스콘과 같은 취급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GM과의 협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에 내놓은 뭐 이런 거 오리진이라는 완전 자율 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테슬라 이후에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서는 니오 샤오펑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현대차밖에 없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애플카의 협력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미국 자국 내 우선주의와 제조업 리쇼어링 그다음 디트로이트 및 러스트벨트 부활 미국의 일자리 부활 문제를 생각하면 애플과 협력하거나 또 다른 업체들, 구글이라든지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서 협력할 만한 상대는 네, GM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입장하셨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이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한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농산물 관련된 곡물 인덱스 M2 유동성의 증가와
아주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투자 포인트로서 잡을 수 있는 거는 농산물 ETF, 그다음에 종자회사,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때문에 대마초 ETF, MJ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애플카 관련돼서 애플과의 협력, 굳이 애플과의 협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랫폼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미국 주정부가 원래 얼마 전까지는 대주주였거든요, GM에. 최근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했는데 메리베라 회장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가치가 중요해졌다라고 치면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의 경쟁력에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GM이 LG화학이랑 배터리는 이미 셀 동맹을 맺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라인업으로서 세컨 웨이브, 테슬라의 경쟁사로의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선보이면서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던 요인,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GM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GM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리 들리시나요? 아직도 안 들리세요? 네. 다음 아이디어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요. 자료의 퀄리티가 쓸데없을 만큼 고퀄리티긴 한데, 원래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투대는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질문이나 몇 개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 또 과도한 고퀄의 자료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디어는 프라다 제2의 키링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첫 번째 PPT에서 프라다 저 로고와 오른쪽에 있는 리 나일론 저 마크를 잘 리마인드 해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오늘 경트대 하기 전에 먼저 노래를 들려드렸었는데, 그 창모의 아름다워라는 노래였는데, 거기 가사를 잘 들어보면 우아한 프라다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노래를 들려드렸던 겁니다. 네. 하여튼 프라다는 제2의 키링, 그러니까 구찌를 보유한, 구찌 발렌시아가를 보유한 키링 그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네, 알렉산드로 미켈레, 이분이 이제 구찌의 총괄 디렉터입니다. 원래는 2002년에 구찌에 입사한 무명 디자이너였어요. 2015년에 무명 디자이너에서 구찌 총괄 디렉터 자리에까지 오르는 엄청난 입지전적한 인물이죠. 네, 다음. 네, 이분이 2015년에 구찌 총괄 디렉터가 되자마자 선보인 게 뭐냐면 블로퍼라는 겁니다. 블로퍼가 뭐냐? 저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로퍼인데, 그러니까 앞에는 구두 모양인데 뒤에는 뒤가 없는, 그러니까 슬리퍼 같은. 그래서 이분이 구찌 총괄 디렉터에 선임되자마자 블로퍼라는 카테고리를 창조했습니다. 현재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찌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여러 종류의 신발에 적용돼서 인기를 얻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찌에서는 그 모양이었지만 컨버스로 보시면 이 디자인인 거예요. 뒤에는 슬리퍼처럼 되어 있는. 그죠? 앞에는 운동화 모양이고 뒤에는 슬리퍼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분이 카테고리 자체를 만든 겁니다. 네, 블로퍼라는 카테고리를 창조했어요. 다음. 그 다음은 과거 구찌의 WG 로고를 재소환했고, 기존 명품 브랜드 스타일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서 MZ세대의 신명품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격적 디자인, 막 용, 호랑이, 뱀 저런 문양들을 과감하게 가방이나 신발 또는 액세서리에 넣으면서 엄청 화려하고 개성 있는 MZ세대들을 공략한 명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분은 누구냐? 뎀나 바질리아.
발렌시아가의 총괄 디렉터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2014년에 배트멍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릿 패션계 출신인데 이분이 2014년에 배트멍을 설립하고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후에 2016년에 발렌시아가의 총괄 디렉터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 네, 원래 배트멍은 하이엔드 스트릿 패션이라는 용어로 불린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모 때, 작년 정모 때 했던 그 오프 화이트나 슈프림 이런 친구들이 그 뒤를 이은 거고요. 배트멍이 최초의 하이엔드 스트릿 패션이라는 걸 만들어낸 최초의 브랜드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분이 2016년에 발렌시아가로 옮기고 나서 다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네. 스피드러너와 트리플 S. 그래서 어글리 슈즈라는 이분 역시도 아까 구찌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새로운 카테고리, 어글리 슈즈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해냅니다. 네. 다음. 그래서 키링 그룹이 아까 보신 것처럼 2013, 14, 15 매출이 어땠냐면 네. 이 위에는 키링그룹 전체 매출이고요. 빨간색은 구찌 브랜드입니다. 키링그룹 내에서 구찌 브랜드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2013, 14년도가 부진하자 구찌에서 CEO 및 총괄 디렉터를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매출이 뛰기 시작하죠. 네,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총괄 디렉터 되고 나서 구찌가 점점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2016년에 전체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구찌 전성시대를 열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냐? 2017년 매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5조 8천억이던 구찌의 실적이 8조 2천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1조, 2019년도에는 13조에 가까운 매출로. 그죠? 거의 한 3, 4년 사이에 완전히 환골탈태하면서 2013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다음. 그리고 나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CEO 및 총괄 디렉터가 교체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추가되고 파격적 디자인과 기존에 시도하지 않던 MZ세대를 공략하면서 구찌그룹은 키링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번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프라다입니다. 과연 프라다는 넥스트 키링, 그러니까 구찌가 될 수 있을까? 차세대 구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원래 2003년 원작 소설이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걸 영화로 개봉했죠. 2006년도에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으로 나눈 벌써 그게 한 15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명품의 대명사는 사실 프라다였습니다. 네. 근데 어느샌가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씩 존재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한물간 프라다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프라다를 비꼬면서 과연 프라다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 2011년 6월에 홍콩 시장에 상장되면서 프라다는 2011년 6월에 상장했습니다. 그 프라다는 미우미우와 프라다가 메인이기 때문에 프라다 단일 브랜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전체 그룹 매출에서 프라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2012, 13 좀 성장하나 싶더니 가장 좋은 해에 상장해서 한 1, 2년 정도를 성장하는 척하면서 부가하더니 2014, 15, 16 뭔가 조금씩 프라다의 전체 매출에서 프라다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3조 9천억에 이르던 프라다의 매출이 3조 2천억, 3조 3천억, 3조 2천억 수준으로 오히려 2013년보다도 더
둔화된 수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프라다는 이제 한물 간 브랜드로 인식이 됐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이제 캐캐묵은 오래된 역사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잠깐, 그죠? 3조 2,846억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7, 18년도 대비해보면 3조 4천억으로 올라가니까 주가도 살짝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19년도를 들어서면서 또 그냥 쭉 하락하더니 최근 들어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면세점 및 여행, 전 세계 여행 시장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명품 기업들이 전부 다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키링그룹 역시도 타격을 입은 상태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가 중요한데, 저희의 관점은 이제 뭔가 변화의 단초는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키링이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고민할 때가 됐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최근 주가는 저 상태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오히려 추락하진 않았고요. 더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다음. 프라다도 드디어 변화를 시도합니다. 2006년 질 샌더, 2012년에 크리스찬 디올, 2016년에 캘빈 클라인을 성공시킨 라프 시몬스라는 분을 프라다의 총괄 디렉터로 영입해요. 이분은 프라다 역사상 최초의 첫 외부 영입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프라다 총괄 디렉터로 영입되고 나니까 뭔가 변화를 줬겠죠. 프라다도 앞서 구찌나 발렌시아가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분이 총괄 디렉터가 되고 나서는 프라다가 소재의 변화를 줍니다. 아까 메인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리나일론, 나일론을 재활용한 소재로 리나일론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프라다의 상징이었던 그 역삼각형의 모양에서 그거를 화살표를 모양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리사이클을 강조하는 모양의 프라다 리나일론이라는 로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일론 소재가 사용된 모든 제품 라인을 만들고 에코닐, 친환경 나일론, 재생 나일론을 사용해서 MZ 세대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스토리는 비슷하죠? 지난 구찌와 발렌시아가의 성공 스토리와 뭔가 총괄 디렉터가 바뀌고 소재 및 카테고리가 확장이 되거나 변화되고 MZ 세대를 공략하고 비슷해지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명 셀럽백, 클레오백이 나오면서 기성세대들한테는 이제 한물 갔던 프라다를 레트로로 인식하게 되고 MZ세대들은 프라다가 처음 보는 명품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신선한 명품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프레시하게. 다음.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로골리스, 그러니까 로고를 지우는, 명품에서 로고를 지우는 게 유행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로고 플레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패션 업계의 생존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자기 표현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자 명품, 그리고 명품의 크기, 그리고 아이템들도 파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행했던 이 로고 플레이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원래 로고 플레이의 1등은 프라다였습니다. 프라다. 그래서 프라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 프라다는 이런 변화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예전에 봤던 거잖아요. 저 빨간색 프라다라는. 저게 이제 로고리스가 아니라 로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에까지도 확장해서 그냥 정체성 자체를 프라다라고 보여주는 MZ 세대들의 과시 욕구를 드러내주는 아이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방 분야에서는 기존 기성 세대들에게 레트로 열풍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오른쪽에 이 인스타그램 사진은 뭐냐면 카일리 제너, 그 킴 카사디안의 여동생이죠. 포브스가 선정한 인플루언서 세계 1위, 수입 1위 카일리 제너의 인스타그램을
여기 딸이죠. 딸에게 프라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 좋아요 개수가 보면 1200만 개를 넘었죠. 네. 그럴 정도로 프라다가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배우 아세요? 티모시 샬라메?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헨리 더 킹. 거기에도 나왔던 매력 발산하는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 길거리에서 찍힌 샷을 보시면 프라다 나일론 소재 옷을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글 트렌드를 돌렸을 때 몇 가지 저희의 그동안의 성공 사례 포인트들을 보면 일단 구글 트렌드에서 패션은 미국 시장이나 이런 시장보다 프랑스나 영국 시장,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시장을 먼저 봐야 되고. 그래서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순서로 확장이 됩니다. 인기가. 후행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역시 명품은 프랑스에서 먼저 인기를 다시 끌어야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낮은 수준, 25에서 50 수준을 벗어나지 않던 프라다에 대한 검색량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2020년대 들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프랑스도, 영국도, 미국에서도. 다음. 그래서 전 세계로 보더라도 전 세계 검색량 5년 추이로 봤을 때 50에서 75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100까지 올라간 건 2020년 이후죠. 말 이후로 뭔가 여기에서도 드디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 중국 내수, 중국인들 사이에서 과연 프라다가 먹힐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그게 성공 여부의 키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까지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는 한 가지 우리가 프라다를 다시 봐야 될 이유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가방도 이런 리사이클하는 이런 제품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사님이 여기 오른쪽에도 채팅창에 아까 남겨주셨는데 키링그룹은 시총이 95조고요. 지금 프라다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키링이 뭐 브랜드도 엄청나게 많죠. 뭐 단순히 구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입생로랑과 발렌시아가도 있고 최근에 히트친 모든 브랜드들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 구찌 그룹의 엄청난 파격,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 심해지고 K자형 글로벌 회복이 양극화 심화된 상태로 이어질 것인데 그 아이디어 포인트에서 보자면 일단 명품 시장의 보복 소비, 앞으로 코로나19가 회복되었을 때 보복 소비는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명품 기업에 대한 관점은 유지해야 된다. 근데 구찌는 키링그룹은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잘하고 있었다. 반면에 프라다는 재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및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SNS들을 보면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프라다도 17조 원 수준이라면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인다. 라는 정도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다 됐나요? 네. 오늘은 깔끔하죠? 늘어지지 않았죠? 원래도 이렇게도 설명하지 않는데 자료를 너무 고퀄로 만들긴 했어요.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한 4가지인데 메인 포트는 각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되 포트에 담을 만한 것들 아이디어 중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해지,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해지에서 농산물, 곡물 인덱스, 그 다음에 세금 인상 관련된 대마초 펀드, 대마초 ETF,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장에서 팩토리 역할을 할 수 있고 패스트 팔로업이 가능할 것 같은 정책 테마 관련된 기업으로 제너럴 모터스 GM, 그 다음에 양극화 심화와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명품들의 가격, 그 다음에 최근에 총괄 디렉터 변화를 통한
구찌의 성공 스토리의 답습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 프라다까지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경트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세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원래 경트대는 토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론이라는 게 뭐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이미 하고 계셨으면 토론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질문하셔도 되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시때때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뭐 또 계속 세이브를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월 1 회라고 고정해 놨던 그 경트대는 몇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그나 플러스 LG 제조사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팩토리로 자율주행차 만드는 팩토리로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인 팩토리 그러니까 폭스콘처럼 쓰려는 애플이 폭스콘처럼 쓰려는 메인 팩토리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GM은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다. 어. 음. GM이 규모가 커서 현대보다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GM이 규모가 크죠. 근데 현대보다도 전환이 어렵다. 근데 현대는 브랜드 전략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 그 브랜드를 버리려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고 GM은 이미 브랜드를 버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애플은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폭스콘처럼 그 영업이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업체와의 조인을 타진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저는 구글이나 나머지 플랫폼 업체들이 진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거기 때문에 GM은 어떠한 카드로 쓰더라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자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뭐 맞아요. GM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현대는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다음 유가 하락이요. 유가 하락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원래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최초에 얘기했던 3저 그 저물가, 저금리, 저유가에서 그 저유가가 일어날 수 없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셰일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의 셰일 채굴하는 리그 그 리그 숫자가 줄질 않아요. 여전히 뭐 셰일 업체들이 파산한다 했지만 마이너스 유가에도 다 버티고 M&A 하면서 생산성 더 높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기 쉽지 않다. 예. 오히려 반대로 환경 규제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반대로 식료품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곡물 가격에 대한 원자재 상승이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가나 굴이나 하드 원자재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프트 원자재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투자를 훨씬 늘리는 게 수익성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음. 마그나랑 LG 이 조합은 뭐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서 LG 주가를 저렇게 올렸겠죠. 그죠? 네. 진짜 현실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LG가 그쪽에서 수직 계열함이 방향성을 다 잡아 놨기 때문에 LG는 뭐 하기 너무 좋죠. 이노텍과 화학과 LG전자 다 합치고 마그나 넣으면 가능한 거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어서 그게 LG전자에서 전장용 매출이 의미심장하게 담으려면 그러니까 찍히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또 투자 포인트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찍히는 거는 지금은 시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적자가 크고 가능성 포텐셜이 클수록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GM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이디어였고요. 전기 자동차에서 생각나는데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 투자는 다 인피니언, NXP 같은 거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음. 근데 인피니언이나 NXP가 과연 독자적인 시스템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하냐 아니면 우리 그때 경트고에서 TSMC랑 삼성전자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결국 또 밀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인텔 파운드리 못 받는다는 거고. 어저께 TSMC가 발표한
캐펙스 투자 내용을 보면 거의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그 내용이 뭐였냐. 결국 인텔 걸 받을 게 TSMC로 결정됐다. 그러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또 나가리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럴 거면 인피니언이나 NXP 같은 애들도 좋긴 한데, 자일링스나 뭐 이런 애들도 다 좋긴 한데,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팩토리 역할을 하는 TSMC가 훨씬 나아 보인다. 파운드리로. 워낙에 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걔 몸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물론 인피니언, NXP 좋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도 다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TSMC 좋아 보인다는 거고, 삼성전자랑 TSMC는 경트고에서도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삼성전자를 엄청 까드렸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 투자하느니, 그러니까 상대적 밸류라고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하느니 TSMC를 투자한다. 훨씬 좋아 보인다. 단순히 TSMC 밸류랑 PR 가지고 삼성전자랑 비교하면서 까는 거는 멍텅구리가 하는 짓이다. 디램이랑 낸드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그때 중앙이랑 그 센터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과 주변에서 하는 것들의 사회적 현상들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디램이랑 낸드가 쇼티지 간다? 사실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로 사용된다라고 했던 디지털 클라우드용 디램이나 낸드에서도 사실 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예전만큼 디램, 낸드를 안 쓰고도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들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이폰 새로 나올 때마다 용량 큰 거 선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물론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기능들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램 탑재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냐?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클라우드나 이런 기능들을 걔네가 그쪽 문제에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디램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좀 사실 리스크해 보인다. 근데 거기에 퍼즐의 완성은 또 최근 들어서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다 받아주고 있다. 완벽하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하면서 삼성전자는 불패니까 받아갔는데 삼성전자의 장기적 비즈니스 모델인 파운드리 성장이 주춤하다.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느니 TSMC 가져가겠다는 거고, 경투 운영되는 ETF나 선물 비중이 얼마냐고요? 선물은 안 해요. ETF를 하죠. ETF. ETF. 테슬라만큼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비중만큼 농산물 ETF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저희도 막 그 뭐죠? 그거는 많이 못 담았어요. MJ. 대마초는 많이 못 담았는데 담고 있는데 날라가가지고 핵소. 그 뭐죠? 그 대마초 관련된 ETF 관련된 자료들은 김총무가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쏴드릴게요. 대마초 ETF가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ETF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관련된 건 여러분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데, 제가 MJ를 고른 이유는 완전히 대마초 생산하고 판매에 오리엔트된 회사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에요. 몰슨 코어스랑 합자로 유통망이 가능해서 좋아 보인다. 저도 이건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이거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셀시어스는 부의 상관관계인가요?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려야겠는데, 셀시어스는 뭐 준영이가 아이디어로 줬잖아요. 그죠? 셀시어스가 결국에는 설탕세 얘기도 있지만, 결국 지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이게 하반기에 잡히든 뭐하든 하면 늘릴 거는 운동하거나 여행 가거나 살 빼는 거 관련된 시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 시장이나 중가 시장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음료 시장은 뭐 몬스터 비버리지를 보시더라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운동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고, 탄산이 설탕세 부과와 함께 좀 추락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코카콜라가 뭐 제로를 내놓고 뭐 몬스터도 인수했었나? 그러면서 많이 확장하고 있긴 한데, 일단 여성을 공략했고 이미지도 좀 다르고, 그러면서 셀시어스는 좋아 보인다. 계속해서. 그리고 한 가지 자료 더 드리자면, 계속해서 똑같지만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릴게요. 다시 얘기하고 드릴게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유튜브에도 셀시어스 올린 거에도 S&P 그 스몰 캡에 셀시어스 편입되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 기세감이 크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어제도 정책 발표하고 뭐 취임사하고 뭐 이러면서도 취임사 20일 날 하고도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대형주, 팽을 비롯한 대형주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고, 중국은 독점 규제, 미국도 독점 규제 및 법인세 인상 및 이익 공유 및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팽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1-2년을 좀 줄여 놓은 팽에 대한 비중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늘려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치만 지금처럼 바이든 취임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이 시기에 당장 맞는 포트냐? 저희는 최근 들어서 러셀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스몰 캡들 비중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역시 맞았어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한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오바마 때 오바마가 정책 쓴 것들을 그대로 바이든이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그 초반에 뭐가 좋았는지가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아주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스마트폰 관련 다큐 봤는데 미국의 스마트폰 플랫폼 관련 상장 기업이 있나요? 이거는 스마트폰은 너무 많아서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그때 우리 뭐죠? 주알못인가 했을 때,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식으로 정책은 테마성으로 투자하기엔 좋지만 뭐 이익까지 뽑아내는 국면에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는 포인트로는 아닌 것 같고, 스마트팜이나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들은 경쟁력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LED 전구만 비춰주면 도심에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종자회사나 아니면 그냥 곡물이 더 나아 보인다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근데 원자재 투자는 초보는 이거 경트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초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올패스 들어서 경트 원래 초나 중 수준인데 그냥 이걸 듣고 계신 분은 그러면 원자재 진짜 좋아서 2008년만큼 무조건 간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다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방산 관련주요? 포스트 코로나는 뭐 이미 다 여행 및 뭐 그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작은 스몰캡들,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캘러웨이 같은 거, 탑골프 인수한 캘러웨이 같은 거,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노는 비중이 높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준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먼저 소개했었으니까 VF 아시죠? VF. 반스와 노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VF 이런 애들이 최근 트렌드상에도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관심 담아둘 만하고, 원유를 가스가 대체 가능할까요? 뭐 이미 LNG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인플레이션에서 저유가 계속되냐는 질문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4-5년 전부터 계속 유가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전방에서,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 측면에 투 트랙으로 부정적인 사이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양 플랜트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 땅에 그냥 빨대만 꽂으면 셰일층에서 막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에서 중동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게 너무 심하다. 공급이 늘어났다. 두 번째, 수요도 준다. 왜냐하면 이동량은 계속 늘고 개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왜 수요가 주냐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계속 친환경 하겠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점점점 뭐 원유를 써야 돼. 이런 니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 현대차가 정말 애플과 협력해서 아주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고 LG나 마그나가 갑자기 그런 구조로 간다면 좋아 보이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한 가지 가장 큰 공감되는 건 그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고용 없는 성장. 그죠? 준영이처럼 이미 삼성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때 같이 있던 애들만 봐도 그랬지만 그 친구들만 봐도 그랬지만 취업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고도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뭐 그런 업체들만 좋아질 거다 보니 양극화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지는 거에 대한 반발로 정부는 재정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무너지거나 뭐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8 년하고 다르다는 이유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차화정이 올라가는 게 똑같잖아요.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 현대차 올라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게 모양이 똑같은데 일단 차화정의 시대가 확실히 같다라고 느낀 게 2차 전지로 어 정유나 화학 기업들이 리레이팅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 본 비즈니스 자체들은 많이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2008년에 비해서 2008년 금융위기의 탈출은 중국의 그죠? 서부 대개발 및 확장으로 도시화 계획으로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들이 필요했던 원자재 사이클이 왔지만 지금은 뭐 원자재들이 남아돌고 있고 중국의 대개발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인도의 대개발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어서 물론 캐터필러나 뭐 국내에서는 뭐 두산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막 자꾸 친환경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드립을 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너무 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래서 팽이 쉬니까 뭐 달러가 약세 가니까 신흥국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관점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틀리지만 저희 틀리는 와중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쉽진 않다. 어. 확실히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 왜? 아무리 달러가 약세 간다고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회사가 없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성격의 자금만 들어온다. ETF로 신흥국 비중 늘어날 때 중국 거 빠지고 한국 늘리자 정도 뭐지 그 이상의 자금 유입은 액티브로서의 한국 기업 좋아 보인다라고 들어오는 돈은 이미 없다.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의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고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미국 기업들의 선방이 너무 뚜렷하다. 글로벌하게 IT 플랫폼 기업들에게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리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달러도 강할 것 같다. 왜? 아까 말씀드린 GM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아마 제조업까지도 진짜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화해서 다 가져갈 것 같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소비의 70%는 어디예요? 전 세계 소비의 70%. 전 세계 소비의 70%.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0%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반발하면서 자기네가 늘려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국이 하나인데 중국이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 계속 자기네들도 일자리가 잘 안 늘어나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도 자기네들의 일자리 늘리는 거, 그러니까 내수 보호에 엄청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건 상당. 근데 이건 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요거는 자료를 꼭 마련해서 드릴 텐데 그 성장이 나오는 포인트와 경기가 호황인 거와 불황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요소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좀 깊이 본 책이 있는데 아주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지 어떠한 이유에서 호황이 오지 않는데요. 성장이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성장이 없었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발적 리바운딩적인 어떤 성장이 나온 이후에 1950년부터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발명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도 사실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어떤 식으로 언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걸 찾았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 미국 역시도. 라는 거고 경트 초에서는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달러를 많이 뿌려주면서 글로벌하게 세계화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괜찮아지긴 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긴 했죠. 근데 미국이 점점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글로벌 트레이딩 역할을 할 필요성들이 낮아지고 미국 내 분위기가 굳이 자꾸 그런 거에 간섭해야 돼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미국 혼자서 살아가는 세계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으로 가냐 안 가냐에 대한 문제는 호황으로 가면 분명히 금리 올리거나 뭐 다른 작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양극화 심해질 것 같아요. 음.
한국은 쪼끔 더 답이 없는 것 같고 일본도.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저런 식으로 제조업 분야의 강점들을 자꾸 빼앗겨 버린다면, 그러니까 독일이 어려운 것도 잘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독일이 잘한다는 그런 제조업들이 다 경쟁력을 잃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 잃고 있냐, 뭐 동남아 뭐 이런 논리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게 다 스마트 팩토리나 다른 형태로 클린 형태로 되면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가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제일 크니까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의지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제조업 리쇼어링을 했던 것처럼 바이든 때도 제조업 리쇼어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테마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그때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의 3D 시스템즈라고 아세요? 그 3D 프린팅 하는 기계 만드는 회사? 그게 민주당이 정책 발표하고 바이든 당선되자마자 그냥 하루에 주가가 100% 올랐어요. 하루에. 단 하루에. 예. 그냥 그 기대감이에요, 거기도. 그 정책을 똑같이 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호황으로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아, 경제 폭망으로 인해 각국에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풀린 유동성을 담은 수단 및 전환용으로 위기를 조장하지 않냐? 대부분 쇼팅하는 것들이 공급 확대에 고용 증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차트 봤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이 기여하는 분야가, 그 생산에서 노동이 기여하는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대로 주식시장의 호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게,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진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진단 내용을 잘 보면 매출액에서 결국 영업이익, 아니 순이익까지, 주주의 몫인 순이익까지 뽑아내는 그 과정 끝단을 보면, 원가단에서 공장이 돌아가는 원가, 그다음에 사무직 관리한테 주는 영업 비용들을, 판관비를 다 제외하는 게, 우리 경특고에서는 했잖아요. 그 마케팅 회사, 그러니까 실제 나달이 뒤에 몇 번 나오는지, JP모건 체이스가 몇 번 찍히는지까지에 대한 분석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정교해지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들이 나가는 게 줄어들고, 스마트화되고, 고용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가 되고, 한국은 완벽한 레임덕이 오래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번 정권의 마지막 해기 때문에 올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한화나 LG나 삼성이 구조조정을 막 몇십 프로씩 한다라고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올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거고, 미국은 왜 좋아 보이냐? 그럼 네 말대로 미국 왜 좋아 보이냐? 미국은 소비 70%에 여전히 그 오리엔트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중도 높지 않은데 서비스업 비중도 올리면서 그냥 자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과 흘러들어온 돈을 가지고 뭐 레스토랑 가고 뭐 레저하고 이런 걸 통해서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자영업 비중이 20%가 넘었었고,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이것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는데 김총무가 쪼개놓긴 했는데, 어펌 홀딩스라고 엊그저께 상장한 회사 보셨어요? 상장하자마자 주가 100% 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구조를 잘 보면 그냥 신용도 없는 MZ 세대들이 신용카드 못 쓰니까 자기네들이 신용도 분석을 나름대로 뭐 SNS나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신용도를 매겨 가지고 비싼 제품들을 사게 해주는,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회사인데, 그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카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 비즈니스들 맞아요. 그리고 어펌은 또 쇼피파이가 대주주입니다, 황당하게. 예. 그런 거 보면 기존의 카드 회사들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막 카드 중개인 통해서 모집하던 이런 구조들, 지금 은행도 뭐 결국 카카오뱅크나 뭐 ATM이나 뭐 지점 유지하는 비용이 그때 비교도 안 되는 그래프랑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 그런 애들한테 점점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일단 그 적을 대형 IT 기업들, 가장 큰 플랫폼 회사들한테 두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업체들조차들도 사실은 다 그렇게 기존 구 비즈니스 모델들, 많은 고용을 통해서 성장해왔던 구 비즈니스 모델들을 몰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고용이 일어나서 호황으로 가는 국면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은 세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세금 부과할 거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넘기려고 엄청나게 유혹하려고 일부러 그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밀어놨던 거지, 결국 1-2년 지나고 나면 다 할 겁니다. 분명히.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세수를 메꿀 데가 없기 때문에. 음. 펌이 소파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호황 그거는 꼭 찾아서 어 아니 저도 그게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던 거거든요.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법을 학자들이나 연구한 사람들이 왜 못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미국이 계속해서 글로벌이 저성장 국면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나.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오타쿠 같은 자동화와 기술화,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더라도 새롭게 열린 산업에서 고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고용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경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정모에서 말씀드린 업워크라는 회사랑 피브레라는 회사랑 그 회사만 보셔도, 그걸 구글 트렌드에 돌리면 구글 트렌드로 업워크를 검색했는데 상위인 나라들이 어디냐면 막 나이지리아, 인도 막 이런 나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도에서 IT 배워가지고 대학 나온 애들이 취직 자리가 없는데 미국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못 갔고, 그 장벽을 세웠으니까 막 입국 요건들을 까맣게 하면서 뭐 이민을 쉽게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생긴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 완전 대박 터진 게 그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애플이나 팬 같은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업무를 프로젝트성으로 쪼갠 다음에 걔네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애플의 사업 구조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팀 프로젝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외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외주는 뭘 주고 있냐면 부가가치가 낮은 비즈니스를 주고 있겠죠. 근데 이미 그런 업체들조차도 그런 제3국의 인력을 쓰는 방법들, 한마디로 뭐 고도화된 사람인 같은 거죠. 크몬 같은 거죠. 한국에 있는 크몬 같은 거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미국 내 일자리 간극도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걸 커버할 만큼의 자본력이라든지 여건이 된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굉장히 뭐 엄청난 성장과 제2의 부흥기가 온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틀리길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좋은 지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 그때 말씀드린 일본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장기 불황에 들어가기 전 모습과 아주 똑같은 구조로 결국 가고 있다. 2014년도에 일본식 부동산 폭락 얘기를 했던 건 틀렸다라고 막 비꼬고 있지만, 지금 형태를 보면 결국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국내 내국인들은, 동학개미들은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완전히 그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음. 근데 뭐 건전성은 아주 좋습니다. 건전성이 나쁘지 않아요, 한국이. 근데 얘기한 것처럼 고용이 없고 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리딩하지 못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의 공장이 아무리 늘어나도 인력은 계속 줄이는 것처럼 음, 계속 그 현상이 유지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멤버들도 오늘 퇴근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드린 것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도 저희보다 더 자세히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경트 대에서는 그거 보신 다음에 아이디어로 뭐 프라다보다 더 좋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 요새 뜨는 게 있다. 암이 뜬다라고, 그 하트 모양 암이 뜨는데 매종 뭐 그런 거 뜨는데 얘네들은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안 되고, 뜨는 거 있다라고 하면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요. 뭐 곡물 인덱스나 뭐 대마초 인덱스보다 더 괜찮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에 12년 사이클에 다시 제가 와가지고 그때 자료들과 생각들과 정리해놨던 것들을 다 리마인드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유사한 궤적으로 가더라고요. 초기에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가고, 그 기업들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그냥 드림만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그 기업들이 이익으로 충족 못 시켜주는 구간에 주가는 꼭지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우하향하는 뭐 이런 그림들. 그때 말씀드린 OCI 같은 그런 형태가 계속 유지되더라, 한국은. 그리고 그런 대형주의 정체가
넥스트로 뭐가 오냐면 그러고 나면 이제 돈은 많이 풀렸으니 중소형주 중에서 뭐 똘똘한 애들이 수혜를 보는 애들이 막 2배씩 3배씩 튀는 중소형주 장이 한 2-3년 오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장이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고 10년 동안 박스 피니까 투자 자금들이 다 어차피 드립이나 칠 수 있는 바이오 시장으로 다 가버리고 딱 요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거고 2008년과 2021년에 2009년과 2021년의 경기 회복이 다른 궤적을 보일 거라는 이유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너무 커지고 있고 중국이 다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관련된 수혜가 왔던 뭐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도 오지 않고 있는 거고 뭐 코로나19 풀리는 거에 대한 리바운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 국여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호텔 신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미국의 리얼리얼이나 파페치나 뭐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면세점이라는 비즈니스는 다 사라질 것 같고 경쟁력도 없고요. 그래서 뭐 좀 쉽지 않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호텔 서비스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맞벌이 부부 얘기하면서 드립쳤던 역세권의 서울 아파트가 잘 버틴다? 이것도 모르겠고 유형 자산의 시대가 계속 간다? 뭐 이 얘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불패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 한 4-5년 안에 뭔가 다른 반작용으로 나타날 것 같다. 반드시. 그래서 어찌됐든 강해지는 달러,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소프트 파워를 계속 우리는 팔로우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미국이 사망자 수를 내면서 보이고 있지만 리커버리 된 국면에서 가장 최고의 호황이 나올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중국이 아니라. 네. 그래서 미국과 관련돼서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을 잘 보자. 그래서 대만과 한국 시장의 주가 차별화 그리고 어저께 대만 그러니까 TSMC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하는 뭐 모습 이런 걸 보면 뭐 대충 몇 가지 시그널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당연히 뭐 돈의 힘과 유동성의 힘은 어디까지 바운딩을 줄지는 전 예측하지 않지만 코트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아이디어 있으면 바로바로 번개로 날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많이 해서. 네. 그래서 하여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있을 때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